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신 분들 또 잘 들리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인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약간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먼저 잘 들리시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해주시고 혹시 잘 들리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 잘 들리시는지 먼저 확인할게요. 소리가 이게 오늘 지금 자리가 제가 방송하는 제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KBS 방송국입니다. KBS 방송국. 그래서 방송국에 제가 오늘 좀 전에 6시에 그 KBS 뉴스에 출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시 넘어 출연했기 때문에 사무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KBS 내에 회의실을 좀 빌려가지고 회의실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우리 답글 주셔야 됩니다. 많은 들어오고 계신데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 네. 안 들리면 안 되니까요. 잘 들리나 한번 볼까요? 우리 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네요.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신경환님 반갑고요. 스텔라리님 반갑습니다. 이분은 누구지? 안티옥님 반갑습니다. 휴대폰 프라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그 KBS ETV 통합뉴스룸 ETY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화장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화장하니까 훨씬 더 이쁘네, 확실히. 네. 그래서 제가 이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KBS 여기도 회의실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지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순정님, 정유수님 안녕하세요. 이경민님 반갑습니다. 오신재님 안녕하세요. 네, 곱게 포장을 했죠. 네, 괜찮네 이거 화장하니까. 지금 네, 조선일님 반갑고요. 이경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쁘게 생겼죠. 사실 남자답게 생겨야 되는데 남자답게 생겼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듣고 이쁘게 생겼다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사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쁘니 뭐 그런 거고요. 네, 서민성님, K부자님, 이경민님 다 반갑습니다. 젊어 보이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연금 부자들 내용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연금 부자들 내용을 가지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연금 저축까지 했고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개인 연금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금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연금이 있지만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종우측연금 이런 연금들이 있죠. 이제 그리고 개인연금, 이제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고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고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납입할 때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 전문용어로는 전자를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제가 해드렸던 것은 연금 저축 상품,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저축은 납입할 때 연간 400만 원까지 세금 환급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5.5% 내셔야 되는 그 상품이 연금 저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상품, 오늘 강의할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그 중에서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상품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에는 뭐 종신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고 다양한 보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꼭 한 번쯤 확인하고 참고해 봐야 될 상품이 바로 이제 개인 연금보험이죠. 그걸 책에서 지금 연금부자들 책 89페이지. 연금부자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89페이지 피시면 8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수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님 안녕하십니까. 호아줌마님 반갑습니다. 네. 호아줌마님 누구지? 네. 자, 쭉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노후 준비가 되었다면 보다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보험을 준비해보자. 개인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개인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금 혜택이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이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에 비해 개인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떤 연금 상품이 있니 궁금해하시죠?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노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뭐 상품이 뭐든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낸 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주냐 이게 관심 있으시겠죠? 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낸 돈을 보험회사가 잘 불려주면 나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테고 잘 불리지 못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종류는 수익성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입니다. 확정금리형. 두 번째가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세 번째가 변액 투자형 연금보험. 네 번째가 최저보증형 연금보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연금보험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잘 보시면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보통 최저로 6.5에서 많게는 10%, 12%까지 확정금리를 주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상품들은 2001년 초반에 다 없어졌어요. 90년대에 있었고 2000년까지 있었다가 2001년 초반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시절에 확정금리형 연금들이 있었는데 저금리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IMF 이후에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2001년도 초에 다 사라졌죠. 자, 그래서 이 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높은 금리의 연금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모든 연금들은 이제 확정금리형 연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확정금리형 연금은 없어요. 없고요. 어쨌든 20년 전에 가입하셨던 연금들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그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납입한 원금에 고정된 이자율을 지급하는 상품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라고 한다.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금리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십 년 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가입 시점에 확정된다. 내가 가입한 연금이 이게 확정금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증권을 열어보셔가지고 보험증권에 나중에 연금 얼마 줄게 라고 금액이 적혀 있는 상품이 있어요. 적혀 있는 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이에요. 가입할 때 보험증권에 나중에 60세, 70세에 연금 얼마 줄게 라고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확정금리형이 없어진 이후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연금들은 보험증권에 연금 수령액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최저보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적혀 있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정된 연금들은 보험증권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은 납입할 돈을 제때 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약속한 연금을 지급받는다. 금리가 떨어지든 주가가 폭락하든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든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점부터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연금 수령액을 확정하는 이 연금은 아쉽게도 2001년 이후에는 판매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금리가 높았던 2000년 이전에는 확정금리 상품을 만들어도 보험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금리가 하락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래서 현재 확정금리형 상품은 보험사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험사들은 싫어하고 받는 사람은 좋아하고. 우리 독자분들 중에서 과거에 가입한 연금 중에 확정금리형 연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고 절대로 해약해서는 안 된다.
납입액이 많지 않아서 수령액 역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최소 6에서 8% 높게는 10%가 넘는다. 이게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데 낸 돈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 당시 90년대에 뭐 한 달에 연금을 100만 원씩 내신 분은 없으셨을 거고 뭐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 냈을 텐데 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적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1%인데 6%, 7%, 8%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들이 바로 확정금리형 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상품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2001년 이후에 나온 연금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확정금리를 줄 수 없으니 금리 연동형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공시이율이라는 걸 쓰거든요. 공시이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죠. 그래서 공시이율에 따라서 결국은 그 연금액이 달라지는, 연금의 적립액이 달라지는, 그래서 금리 연동형 연금이 이제 출시되게 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 판매 중단된 이후 출시된 연금은 대부분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수시로 공시하는 이자율로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자산 대부분이 금리 연동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에 연동할 수밖에 없고요.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도 높일 수 없다는 거죠.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보통 한 1% 내외인데 은행 기준금리가 연금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율은 2%, 2.5% 내외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더 하락한다면 공시율도 하락할 것이고요. 대부분은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 최저보증 이율을 한 1%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은 큰 의미 없는 상품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낮은 공시이율, 금리 연동형의 연금을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따져보면 그냥 내가 낸 돈 정도 돌려받는 구조밖에 안 되는 것이지 크게 수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은 수익률이 낮지만 대신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은 없죠. 자, 그러니까 굳이 내 원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사실상 이런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운영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그 금리 연동형 연금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5년, 10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금의 적립금이 원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이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금들은 내가 낸 돈 받는 것이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코이님 화이트 노이즈 심해요. 그 다음에 고훈님 반갑습니다. 비트만소르님 국제금융세력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네, 깡패들이거든요. 네, 국제금융세력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이율형 연금은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003년, 4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상품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액연금. 변액연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변액연금은 다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 연동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줄고 따라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변액연금 보험은 개인이 납입한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적립하는 건데요. 투자한 대상의 주식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연금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액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다양한 펀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리와 펀드 변경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적립액에 손실이 발생을 해도 연금 개시 시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연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금 보장해주는 상품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원금 보증 수수료를 별도로 공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뭐 30살에 가입해가지고 60세, 30년 후에 원금 보장을 받기 위해서 원금 보증 수수료를 떼고 있다면 사실상 어찌 보면 훨씬 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원금을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상품도 마찬가지. 그런 상품들이 오히려 오르면 수익을 주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금 보장 조건은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조건이고 오히려 그 비용 때문에 연금 적립액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품은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님, 대학생이던 아들에게 용돈을 계좌이체로 주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증여로 간주되나요? 네, 아들에게 용돈을 계좌이체로 주시는 건 증여죠, 증여.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증여세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죠? 예. 사실 뭐 자식에게 밥 사주는 것도 다 증여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실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보면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근거가 없어야죠. 근거가.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식이 소득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식이 소득이 없다면 뭘 해도 증여를 받은 게 되는 거죠. 대학생이면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생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용돈 정도의 금액을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밥 먹으라고 5만원, 10만원 주는 게 사실상 명백하게 그냥 규정적으로 보면 증여가 맞지만 그런 것들이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또 한도를 설정해 놓은 거니까요. 우신재님, 변액연금 완납된 상태입니다. 최저보증을 한다고 보증한다고 했는데 유지해야 하나요? 해지하나 고민 중입니다. 완납을 하셨지만 이 상품이 지금 보증이 되는 것이 원금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납입금액 전체니까 이건 연금 개시 시점에 보증하는 겁니다. 근데 완납했고 투자를 잘 하셨다면 지금 사실상 주식시장이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 수익이 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어차피 수익이 났는데 원금 보증을 받는 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원금 보증 수수료를 계속 띄고 있을 거예요. 전화해 보셔가지고 내가 도대체 원금 보증을 받는데 원금 보증 수수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쓰러지실 거예요.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으시니까 잘 물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증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펀드 변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연금의 상황에 따라서 뭐 최저보증 다른 연금으로 교체하신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한 대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액연금이 사실 투자 수익이 나면 좋은데 과거에 판매됐던 연금들이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서 네. 비트만 소리님 상담해주고 계시네요. 사랑이님하고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월 30만원씩 네, 내고 계시네요. 자, 월 30만원씩 10년 내셨으면 한 3,600 내셨을 텐데 지금은 수익이 좀 나셨을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액연금은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액연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ETF형도 나오고 있고, 뭐 AI가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고, 뭐 TDF로 운영하는 변액연금도 있고, 운영 방법에서 굉장히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연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변액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의 수익률에 연동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통해서 뭔가 내가 관리를 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시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변액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괜히 변액연금을 선택했다가 투자 수익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볼 수 있고 비용만 나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네, 비코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수익이 나면 제일 좋은 거지만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변액연금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2010년에 가입해가지고 거의 10년간 변동이 없고 손실이 발생하니까 해지해버린 거예요. 2020년이 오기 전에 해지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식이 오르기 직전에 포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데 그 10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또 주가가 올랐다가 2021년, 22년 올랐다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또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투자하시다가 또 1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10년 기다리는 사이에 웬만한 사람들 다 포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액연금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확정금리형 연금은
사라졌습니다. 금리 연동형 연금은 거의 돈이 안 돼요. 변액 연금은 손실 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야? 그러면 얘는 이래서 문제, 쟤는 저래서 문제, 걔는 그래서 문제. 자, 이러다면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바로 뭐냐면 최저 보증형 연금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연동형 연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변액 연금은 손실 가능성에서 불안하고 이렇게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출시된 것이 바로 최저 보증형 연금보험이다. 최저 보증형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익률을 최저 보증해요. 2020년 현재 출시된 최저 보증 연금들의 최저 보증 수익률은 연단리로 5%까지 나와 있습니다. 5%까지. 지금 4%도 없고 5%까지 나와 있죠. 기준금리가 1%밖에 안 되고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의 공시율이 2% 안팎인 걸 감안하면 이 최저 보증 연금의 보증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더군다나 이게 확정이 아니고 최저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은 그 정해진 금리를 계속 주는 것이고 최저 보증은 떨어져도 5% 올라가면 그 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최저 보증 수익률을 적용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 더 높은 수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5%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일부 이제 이 상품을 접하신 분들이 혹시 이게 금융사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최저 보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현재 판매 중인 최저 보증 연금 보험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납입 및 거치하는 기간 동안 5%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죠? 5%를. 그리고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만 수령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납입하고 거치하는 기간 동안 최저보증 수익률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납입하고 거치하는 기간이 짧으면 실제 수익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납입을 오래 하고 거치를 길게 할수록 유리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평생 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증 수익률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다른 연금보다 환급금이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최저보증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연금 받으려고 가입한 거니까 연금으로 받는 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려고 목적으로 가입했다가도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의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목적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계세요. 모두 다 연금으로 받으면 어떡합니까? 한 분도 해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이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이 늘으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돈으로 계속 좋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또 해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 보니까 네, 라일락님 반갑고요. 유시철님 반갑습니다. 사랑이님, 금융회사가 망하면 연금 어떻게 될까요? 금융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연금 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연금이 있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연금이 있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연금은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날리게 돼요. 뭐 금융회사가 망해서 다른 회사로 이전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진짜 이전이 안 되고 다 망해버린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연금은 어떻게 되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연금은 다 돌려받죠. 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4월 7일 날 아침에 제가 KBS 아침마당에서
그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거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가 되면 좋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는 아침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방송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든 뭐 여기저기 여러분 또 응원 덕택에 출연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KBS 아침마당 고정적으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BS 라디오는 뭐 지금 고정적으로 나간 지가 벌써 6년째 나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S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6시에 KBS 통합 뉴스룸 ET 코너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사무실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KBS 방송국에서 지금 회의실 빌려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질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원래 방송국이 더 음질이 안 좋아요. 방송국 와이파이도 제대로 안 되고. 자, 그래서 최저고정연금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박명희님 감사드립니다. 김현숙님, 개인연금 400만원 만기 끝났는데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고 추가납입 계속해야 하는지, 주식이나 ETF 등 펀드에 가입하는 게 더 나을지요? 자, 개인연금저축 만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상품이잖아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 상품은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보험회사 상품들은 만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연금저축의 만기는 언제냐면 내가 소득이 중단돼서 더 이상 세금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점인 거죠. 우리 김현숙님께서 만약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소득이 없다 그러시면 개인 연금저축은 더 이상 불입할 필요 없죠. 세금 환급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럼 불입할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연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지금도 있다. 개인 연금저축의 사실 보험사 상품인 것 같거든요. 만기가 끝났다라고 하시게 되면 계속 내셔야 돼요. 계속 만기를 연장하든 새로 상품을 가입하든 그래서 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소득이 중단되는 시점까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사 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계속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연금 펀드로 옮기시면 그렇지 않다 그랬죠. 소득이 있을 때는 내서 환급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소득이 없으면 내가 납입을 중단해서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계속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자, 이런 분들은 환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70세고 80세고 계속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환급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금저축 내면서 환급 받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계속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안 넣어준다 그러면 증권사로 새로 계좌 만드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연금저축은 여러 가지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소득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연금 저축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아니 연금 보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김현숙님, 퇴직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환급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연금저축을 평생 유지하시면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이 중단되면 더 이상 세금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추가로 이제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1차 목적이 세금 환급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연금 보험 상품은 비과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비과세 상품들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금리연동형, 그 다음에 무슨 뭐 변액연금, 그 다음에 뭐 최저보증연금 다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일단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월 적립식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 150만 원, 150만 원 이내에서 가입하시면 전부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150만 원까지 다 되는 건 아니고 다 연금 상품을 전부 합산이에요. 내가 이 보험사에 50만 원, 저 보험사에 50만 원 들었으면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월 150만 원. 단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계약이 합산됩니다.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들은 합산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얼마를 들었건 관계가 없지만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생겨가지고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을 합산해서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입하셔야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이 초과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과세가 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뭐 일시납 부분은 일시납 하신 분들은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거니까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보증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을 가입하실 때는 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이 이자소득세만 해도 보통 한 15.4%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떼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부담하게 돼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보통 지금 7%, 8%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 똑같이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비과세로 받으면 100만 원 받는데 과세로 받게 되면 과세와 건강보험료 합치게 되면 거의 한 20만 원 이상을 다운되게 되는, 80만 원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관심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박명희님, 남편 급여를 제 계좌로 이체해서 보험료 생활비 관리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체된 금액도 6억이 넘으면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의 증여세가 6억까지 없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남편 급여를 받아서 부인이 받으시고 부인이 이걸로 다시 남편 보험료를 낼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6억 원이 넘으려면 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건데, 뭐 실제로 사실 그걸 일일이 사실 뭐 따져내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만바라기님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뭐 생각보다 질문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제가 사실 KBS 사무실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크게 못해요. 크게. 원래 크게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또 하려니까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금 중에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지금 상품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되는 연금이고, 여러분들이 굳이 연금보험을 추가로 하시겠다면 금연동이나 투자형 연금보다는 지금은 최저보증형 연금이 연금으로만 받는 조건을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신다면, 연금으로만 받겠다고 확정하신다면 최저보증연금이 제일 좋고 세금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지금 최저보증연금이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한 3군데 정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그 좋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성님, ISA 계좌. ISA 계좌에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바로 연금저축보험에 올라본 답변자 ISA 장점.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받으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요. ISA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그거를 ISA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다 돈을 넣고 ISA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ISA 계좌에서 펀드를 사라.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까지 5년에 1억까지 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비과세해주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9.9%로 그 세율을 낮춰주겠다, 저율과세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ISA 계좌의 장점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용하시는데 거기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연금과 비교하실 건 아니고, 내가 주식을 하고 있고 펀드를 하고 있다 그러시면 주식 펀드를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지 마시고 ISA 계좌 내에서 하시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뭐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뭐 한 달에 150만 원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큰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은 ISA 계좌 뭐 하나하나 큰 의미는 없지만 적은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KBS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연금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음 시간에도 연금 수령 방법이라든가 또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 연금 계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방송 보시면서
제 얼굴 보시러 온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연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연금 유사 상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내 연금이 제대로 잘 가입한 것인지, 이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내가 지금 연금이 없는데 어떤 걸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궁금증 다 있으시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금 받는 방법 이런 건 다음 주에 되는 거니까 제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답변해드리고 또 오늘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창성님 좀 늦으셨네요. 그죠? 네. 좀 일찍 들어오시면 더 좋겠고요. 어차피 뭐 방송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또 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사회가 주식이라든가 코인, 부동산 이런 건 관심이 많으신데 아직도 연금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연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식, 코인 이런 건 관심 있죠. 그런데 진짜 노후를 보내고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계시고 그때 가서 이제 연금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늦게 준비할수록 사실상 유리하지 않거든요. 연금은 일찍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서도 연금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연금을 좀 더 일찍부터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이 방송, 이 강의를 10년 전부터 해왔지만 10년 전에는 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부동산 사는 게 더 좋았어요. 집 사는 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투자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세금도 많이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하시는 거 연간 400만 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이 월 15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되고 있다. 그럼 이런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은 반드시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 뭐 어렵다 하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면서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 뭐 사고 치지 말고 중도 인출 중간정산 하지 말고 퇴직금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해가지고 꾸준하게 뭐 직장 생활 동안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 15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내가 또 적정한 금액 또 납입하시고 그죠? 요 네 가지 국가가 하라는 거 요 네 가지만 꾸준하게 하셔도 사실 노후에 기본적인 연금소득은 다 보장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뭐 제대로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퇴직금도 준비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딴 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준비 안 하시고 거기다가 비과세도 챙기지 않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 연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하라는 것만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미님 DGB 최저보증에 120, KDB에 20, 파리바에 10 넣고 있어서 150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설계사는 더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자, 연금 비과세 하시는 건데 비과세로 150 채웠으면 더 여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연금 중에서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고 55세 이후에 평생 종신연금형으로만 수령하는 그런 연금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아까 월 150만 원이 아니라 월 1,500, 월 1억 5천을 내도 다 비과세가 돼요. 그거는 내가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만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품에 해당됩니다. 최저보증 5%짜리는 여기 해당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당되는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인출하거나 해지할 목적이라면 비과세 과세가 중요하지만 종신연금형으로만 받을 목적이라면 비과세는 관계없이 한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님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식에 대한 것 만약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지금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KBS 방송에서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리미님 일시납으로 5천 넣어놨는데 타계절까지 계속 조금씩 추가납입해야 되는 것인지요? 네, 일시납 1억도 비과세가 별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넣으셨다면 추가로 5천만 원까지 납입 계속 하셔서 1억 되기까지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남은일보님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어떡하지?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재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성님, 1년에 한 번 국민연금단에서 오는 안내문에 보니 저 같은 경우는 2038년 하반기부터 봤는데 금액이 151만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150만원 가치가 얼마 들지 고민입니다. 용돈밖에 안 되는 건지요. 네. 자, 연금의 미래 가치가 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얼마 안 될 것이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물가가 앞으로는 과거처럼 그렇게 폭등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에 더 많은 연금 받으시려면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사실 어떤 상품도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로, 옛날엔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월급 가지고 집 못 사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건 집값이 너무 뛰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뛰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월급이라든가 소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올라버린다면 어떤 연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물가가 오르면 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만큼 연금을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늘리신다면 사실상 이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테임스팍님, 12년 전 금리운동 5년 납 55세 연금 시작, 비과 상품으로 종신연금을 가입했는데 2,400 완납한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서 이자가 별로 안 붙은 상태인데 지금 해지한 거와 50% 연금으로 19년 동안 갈 때 동일 금액이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운동에 연금 가입하셨는데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지금 해지하나 연금으로 받으시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분이 연금으로 좀 수익을 내시려면 오래 사시면 돼요. 오래 사시면. 그러면 종신연금을 받아서 오래 살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분들은 방법이 사실 지금 딱히 없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연금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보다 기존 연금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면 이거를 해지하셔서 환급금을 가지고 사실 뭐 최저보증연금 같은 걸 가입하시면 연금 수령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그냥 나는 뭐 다 바로 연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이제 불린 것에 사실상 실패한 거니까 그러면 있는 금액을 잘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벌써 40분 정도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과세 연금은 일단 세금을 비과세 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러분 연금 포트폴리오 한번 담아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꼭 데리고 오셔가지고 원래 한 명씩 더 데리고 오기로 안 데리고 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한 명씩 전도해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네, 한 명씩 옆에 붙여놓고 연금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연금에 대한 지식을 좀 쌓으시고 행복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짧게, 원래 이 정도 진행했는데 좀 길어졌죠? 짧게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 스케줄 말씀드리면 오늘 KBS ETA 지금 뉴스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아침마당, 아니야, 이번 주 목요일 아니지.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아침마당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튜브에 그 김미경 TV에서 또 출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미경 TV는 김미경 씨 아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구독자가 한 150만 되더라고요. 김미경 TV에 출연하게 되면 아마 조만간 영상에서 여러분 또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강의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 초청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일주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